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먼저 그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이전에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기능마다 단축키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맥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맥용 단축키가 옆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음,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각각의 단축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굳이 처음부터 애써서 단축키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처음에는 단축키를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단축키를 습득하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주 단축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단축키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어, 자주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축키는 일단은 맥이나 윈도우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양한 컴퓨터, 뭐 회사 컴퓨터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때도 어떤 때는 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윈도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왔다 갔다 어, 사용할 수 있게 익숙하게 암기하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이렇고요. 실제로 현재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컴포지션을 누르고 뉴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눌러서 작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냅니다. 컴포지션은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프로젝트를 처음에 생성해서 빈 캔버스를 열듯이 하나의 작업할 수 있는 창을 여는 건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컴포지션 세팅, 컴포지션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본인이 작업하기 편하게 작성을 하면 돼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차피 파일명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용이한 어, 이름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설정하지만 컴포지션 1, 컴프 1이 생성이 되고 연이어서 생성하게 되면 컴프 2, 3, 4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봐야 될 거는 베이직에서 프리셋. 프리셋은 화면에 가로, 세로, 해상도를 설정을 짓는 건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초반에는 NTSC, 8방식, 뭐 HDVI, 뭐 DV 프로 여러 가지 포맷이 있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NTSC는 29.9 거의 30프레임 정도를 사용을 하고 8방식은 25프레임 정도를 초당 프레임 수를 사용을 해요. 차이가 뭐냐면은 현재는 그런 TV가 남아있지 않은데 어, 브라운 주사 방식, 일반적인 LCD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주사선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때 TV의 속성에 국한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NTSC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8방식은 유럽, 러시아, 북한 뭐 이런 국가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북한과 경계선에 있는 곳에 가서 TV를 연결을 해도 북한의 방송이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TV는 NTSC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NTSC 방송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TV가 다 LCD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볼 수 있긴 한데 예전에는 그래서 유럽에서 8방식으로 작업한 걸 한국에서 틀지 못해서 주로 변화를 시켜서 컨텐츠를 어, 시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TV를 바뀌면서 굳이 나누지 않는 방식.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TV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팔 방식으로 뭐 작업을 했을 때 그 방식으로 어떠한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영상을 보내게 되면은 그들은 TV에 틀 수가 없어서 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어도 NTSC로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HD, DVC 프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HD TV 1080 29.97프레임 이게 이제 가로 세로 해상도가 1920, 1080 소위 말하는 이제 FHD 방식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어, UHD, 4K, 4K라는 거는 이제 가로 해상도가 거의 4000대, 4000대의 TV. 그리고 옆에 써 있는 게 다 초당 프레임 수예요. 그리고 뭐 시네온, 뭐 필름, 2K, 4K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고화질의 해상도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에서는 HDTV 1080 29.90프레임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그 컴퓨터가 노트북이나 사양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웬만한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는 충분히 HDTV 1080 29.9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면은 무리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가로 1920, 1080 해상도를 자동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음, 가로 세로 해상도 16대 9 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변형하게 되면은 프리셋이 커스텀으로 바뀌게 되죠. 저희가 커스텀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퀘어 픽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사각형의 픽셀 값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엔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투영될 수 있도록 스퀘어 픽셀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29.97프레임 여기도 변형을 하게 되면은 다 커스텀으로 바뀌게 되겠죠. 크게 건들 일은 없을 거예요. 레졸루션은 풀, 뭐 하프나 뭐 여러 가지로 쿼터나 바꿀 수가 있어요. 화질을 떨어뜨려서 보인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작업할 때 화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지 실제로 화질을 떨어뜨려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볼 때는 화질의 저하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좀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졸루션을 좀 낮춰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임 코드, 시작 시간인 거죠. 시작 시간에 대한 거는 마지막에 프레임 수, 초, 분, 시간으로 순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기간인 거죠. 얼마 동안 작업할 양.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30초로 해놨는데 이거는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스포이드를 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어, 이렇게 완전 블랙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 레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상을 레드로 했다고 해도 실제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 백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됩니다. 작업할 수 있는 화면, 작업하는 화면에서의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 편한 컬러로 만들어 놓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블랙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고 이 화면 좀 전에는 빈 화면이었죠.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패널, 컴포지션 패널,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세부 기능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포지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어,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패널에서 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컴포지션을 생성을 했고 이 컴포지션 생성한 곳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들 보통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제 푸티지라고 부르는데 이미지들을 가져오고 영상을 가져온다거나 사운드 소스 즉 어떠한 내가 작업할 재료들을 정리하고 볼 수 있는 임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포지션.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창인 거죠. 작업을 하는 창인 거고, 아래 타임라인은 이제 영상은 모션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넣고 시간을 제어해서 움직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타임라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컴필선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블랙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사실은 빈 격자 무늬의 빈 화면, 빈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작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좀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가져올 텐데요. 음,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이미지나 사운드, 영상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우클릭을 해서 임포트, 그래서 파일을 가져와도 되고, 네, 더블 클릭. 저는 이제 버릇처럼 더블 클릭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걸 가져와도 되고, 혹은 임포트, 예, 여기 있네요. 파일. 이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해서 파일로 가져와도 되고, 커맨드 I를 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위에 패널에서 더블 클릭. 제일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모든 파일이 가능하고 포맷은 지금 눌렀을 때 바로 PNG라고 뜨죠. 그런데 PSD도 가져올 수 있어. PSD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작업한 거죠. 그런데 PSD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있으니까 레이어를 가져올 때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그러니까 레이어 사이즈의 컴포지션 생성해서 가져오냐 아니면 컴포지션을 그대로 가져오냐, 푸티지 자체로 가져오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레이어가 없는 PNG나 JPG 뭐 이런 것들 혹은 영상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PNG 파일 3개가 들어왔죠. 3개를 선택했으니까. 혹은 영상도 선택을 해서 임포트 하면은 영상도 프로젝트 패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명은 웬만하면은 영문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요즘 애프터 이펙트는 좋아져서 한글 파일도 잘 매우 훌륭하게 인식을 하지만 가끔은 한글로 된 파일들이 깨진다거나 뭔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가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푸티지 가져올 때 푸티지에 대한 이름, 이런 해당하는 이미지, 영상, 사운드 소스의 이름은 영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한글로 하면은 임포트가 안 된다거나 오류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푸티지 화면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있던 화면에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가 크게 뜨죠. 이런 경우에 별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푸티지만큼의 크기가 보여져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컴포지션 창이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놀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왼쪽에는 이제 제가 가져온 프로젝트 이름들 그리고 속성, PNG 파일, 뭐 AVI, 뭐 이런 컴포지션 이 타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29.97프레임. 제가 가져온 영상이 초당 25프레임짜리를 가져와서 얘는 프레임 레이트가 25프레임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면을 끌어오는 방법은 가지고 와서 컴퓨터상에 원하는 위치에 놓거나 혹은 타임라인에 가져와 놓거나 타임라인으로 끌어다 놓게 되면은 중심점을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중심점이 앵커 포인트인데요.
중심점으로 화면의 가장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끌어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복합적으로 파일을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세 개가 타임라인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동일한 위치에, 예, 지금 보시다시피 위치에 있고 레이어에 누가 상이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 개념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올린다거나 올라가죠, 내린다거나 이렇게 어,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을 보면은 폴더 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소스다. 그러면 이미지 폴더를 만들고 해당한 이미지를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폴더가 들어오게 되고 누르면은 하위에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몇 개 안 되는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데 소스 양이 많아지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잘 만들어서 폴더 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지션에서 뉴 컴포지션을 만들어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패널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포지션이 또 생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비디오 속성들을 우리가 값을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거의 뭐 여러분들은 어, 변경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 동일한데요. 컬러 값을 8비트, 뭐 16비트, 32비트 바꿀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8비트 채널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특정한 상황에서는 채널을 비트 수를 바꾸지만 이 비트를 중간에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세팅한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지션 채널에서 보면은 음, 첫 번째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처음에 그 타이틀 라인, 예전에는 최근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어도 되는데 예전에 브라운관 TV는 각각 브라운관 TV 제작하는 회사마다 이 끝부분이 잘리는, 그리고 비율이 약간씩 달랐어요. TV마다. 그리고 끝부분이 잘려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음, 이 안에 브라운관 안에서의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벗어나는 타이포그라피나 정보성 메시지는 넣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지어 놓은 거고, 어떤 특별한 타이틀을 넣을 때는 중심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데 이제는 브라운관 TV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이 잘릴 일이 없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 TV에서는 거의 끝부분이 잘려 있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를 끝부분에 놨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TV에서는 이 끝부분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을 할 때 열어놓고 작업을 해도 렌더링에는 했을 때는 최종 영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 떴죠. 그리드 형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놓는 위치가 현재 지금 중심에 놨고 어느 쪽에 치우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리드, 세부적으로 그리드가 나오죠. 그리고 줄자처럼 벽자처럼 나오게 된 건데 사실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눌러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게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네, 현재 지금 제가 처음에 컴포지션 열었을 때 해상도,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어, 풀로 선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는 오토로 놓게 되면은 컴퓨터 성능, 사양,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뭐 하프를 할 거냐, 아니면 커터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압축을 하는 거죠. 작업하기 편하게. 커터로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끝부분이 잘리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은 작업할 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지금 아래 보면은 렌더링이 좀 가렌더가 들어가는데 좀 빠르다 속도가. 그런데 만약에 풀로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떨어지고 커터 때하고 크게 차이는 없네요. 이건 컴퓨터 사양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모터를 놓고 쓰게 되면은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의 크기 100%로 할 거냐, 화면에 맞출 거냐,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다시피 배경을 뚫리게 해서 작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액티브 카메라, 이 카메라 부분은 좀 추후에 이제 3D 공간 카메라, 그리고 이제 라이트 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뷰는 제가 여러 개 뷰를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컴포지션, 뭐 정면 뷰, 뭐 옆에 측면부를 사용한다거나, 예, 4개로 잘라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뷰를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모두 다 설명을 하면은 보다가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시간, 분, 초, 프레임 수를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값이 바뀌죠. 시간에 대한.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이 있는 건데, 테이크 스냅샷이라고 나오죠. 스냅샷을 누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옮기고, 스냅샷을 누른 거를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이전 위치를 기억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스냅샷을 찍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살짝 움직여보고 이전에는 어떤 위치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저는 별로 안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추후에 제가 세부 기능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타임라인, 시간, 분, 초, 프레임 수라고 볼 수 있죠.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은 음, 제가 가져온 레이어들, 해당하는 눈 모양의 버튼이 있죠. 끄게 되면은 사라지는 포토샵이나 뭐 다른 어도비 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잠그는 버튼까지 동일합니다. 잠그게 되면은 내가 뭐 잠궜지? 예, 이 레드 스마일을 잠궜네요. 건들 수가 없죠. 나머지 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 해당하는 이름이죠.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해당하는 위치에 대한 순서, 번호가 바뀌게 돼요. 1, 2, 3번.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 다 외우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추 세부적인 기능은 설명을 하면서, 기능 설명을 하면서 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각각의 그 푸티지,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 화살표 버튼이 있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트랜스폼에서 첫 번째, 일단은 제가 나머지 걸 다 지워 놓을게요. 이왕이면은 네, 화이트를 남겨 놓겠습니다. 화이트를 정중앙에 놓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트랜스폼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는 이미지의 가장 중심점,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죠. 중심점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게 저희가 옮기게 되면은 앵커 포인트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서 하게 되는데 왜 중심점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앵커 포인트는 우리가 어떠한 회전이나 이동을 할 때 해당하는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로테이션 회전을 주게 되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변형을 하지 않으면 중심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지션, 위치죠. 가로, 세로, 값이 움직이는 거. 스케일은 100%에다가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그리고 지금 이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지 않는다 라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아까 보여드렸죠. 어, 각도 형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한 바퀴를 돈다 하는 거죠.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 없지만 모션을 줄 때는 앞에 1을 넣으면 한 바퀴 돌아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퍼시티.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 네, 0%면 사라지죠. 오퍼시티. 그리고 영상. 저희가 영상을 인풋을 했었죠. 영상을 가져서 놓게 되면은 영상의 속성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오디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디오 트랜스폼은 동일하게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같이 다 있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 오디오가 있죠. 그래서 오디오 웨이브 폼을 열면은 웨이브 폼에서는 웨이브에 대한 폼을 다 볼 수 있고 어, 데시벨, 사운드, 사운드에 대한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게 영상과 이제 이미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위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FX 버튼,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는 FX 버튼을 누르고 뭐 해지하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추후에 FX를 공부할 때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띄워서 어, 모션 블러. 모션 블러는 움직일 때, 움직일 때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는 딱딱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포지션, 첫 프레임에서 포지션 위치 설정을 하고 대략적으로 24프레임 정도의 우측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 하게 되는데 사운드 꺼야겠다. 네. 네, 지금처럼 딱딱딱 끊기게 보여지는데 모션 블러 키를 넣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지금 이동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모션 블러 기능이 없으면은 움직일 때 매 프레임마다 딱딱 떨어지는 깔끔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모션 블러를 넣게 되면은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블러 효과를 주게 돼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기능들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우선 설명할 때 해드리겠지만 각각의 버튼들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D라든지 우리가 3D 기능들, 3D 레이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걸 누르게 되면 더 확장이 되죠. 기능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오픈해 놓고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기능 또 옆에 있는 버튼까지 키우게 되면은 작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의 그 크기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꺼놓고 필요할 때마다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길이 속성들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은 쓸 일이 이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런 부분에서 그때만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설명을 아까 할 때, 플레이를 할 때, 해당하는 워크 에리어. 이 워크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할 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은, 네, 플레이가 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만큼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 놔서,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게 하는 것인데, 어, 이렇지 않고 이거를 전체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포지션을 이동을 시켰다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가랜드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타임라인에서 영역을 이렇게 끌어다 놔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줘서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작점을 설정할 때는 단축키 B, 끝점을 할 때는 단축키 N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션을 줄 때, 변화를 줄 때 만약에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27프레임에 이동을 해서 스케일 값을 변형을 하면은, 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모션을 줄 때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을 줄여야겠죠. 줄이게 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더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네, 더 빨라지고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 할 때는 세부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하는 분들은 옵션, 맥에서는 옵션이고 윈도우에서는 Alt일 거예요. 선택을 하고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이게 확대가 돼요. 확대 축소. 근데 확대를 하게 되면 위에 바가 줄어들죠. 이 부분을 잡고 끌어서 늘리면은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이 부분 자꾸 움직이면 해당 영역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화면을 축소, 확대, 축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한 프레임인데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세밀하게 모션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옮기면서 뭐 프레임을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포지션이 아니라 스케일이군요. 스케일을 변형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케일 값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포지션, 타임워치, 이게 시계인데요. 이걸 켜주고 퍼지면서 이동한다. 그러면은, 네, 이동하면서 오파서티가 달라진다. 투명도가. 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모션을 줄 때 해당하는 이미지에다가 속성값, 로테이션도 해볼까요? 로테이션도 움직이면서, 혹은 제가 한 바퀴, 두 바퀴를 하게 되면은, 예, 돌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보면은, 예, 바뀌게 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확대 축소하면서 해당하는 영역을 어떤 영역을 플레이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확대 축소를 하면서 Alt나 옵션을 누르고 스크롤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당하는 바를 움직이거나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 다 속성의 시간인 거죠. 확대를 하게 되면은 1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으로 표시가 되고, 축소를 하게 되면 프레임 수에서 점차 바뀌다가 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2초, 4초,
필요할 때마다 확대 축소를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타임라인 안에 꽉 차게 이렇게 예, 이미지 영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줄이고 이동을 시켜 놓으면은 예, 생겼다가 없어지죠.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상은 음, 기본적으로 촬영된 음, 길이가 있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줄이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걸 뿐이지 이미지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한 영상은 길이가 대략 12초 좀 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물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여줘라.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렌더를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대 축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스크롤로 옵션이나 Alt를 누르고 스크롤을 한다거나 아니면 윗부분을 끌어다 놓는다거나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거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우측에서 보면은 인포 그래서 마우스를 끌어다 움직이게 되면 해당하는 RGB, A 여러분 DJ 할 때 다 배웠겠지만 RGB는 기본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알파, A죠. 그래서 보게 되면 색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인포. 그런데 이전에 음,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RGB 값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가 가까이 가면은 예, 255, 255, 255 그리고 알파도 255 그런데 여기서 배경으로 가게 되면은 알파도 제로가 되는 거죠. 예, 뚫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기본적으로 오디오 속성, 뭐 프리뷰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뭐 이펙트 어,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선택해서 놓을 수 있는 추후에 배울 텐데 온라인 위치 조정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서 뭐 어떤 걸 정렬을 뭐 윗부분의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좌측 정렬할 수 있는 거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리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고 음,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폰트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폰트 속성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패러그래프 당연히 이것도 폰트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측에 우리가 쓸 기능마다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오픈하고 줄이고 빼고 넣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맨 위에 좌측에 지금 화살표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는 셀렉션 툴이고요. 그리고 핸드 툴은 이 화면 전체 패널. 어도비 계열은 다 유사해요. 제어하는 게. 그리고 확대. 네, 확대 부분은 대부분 이제 사용하지 않죠.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은 바로 옵션이나 Alt를 누르고 스크롤 하게 되면 확대 축소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일은 별로 없죠. 그리고 뭐 선택한 걸 로테이션 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쉐입 도형 툴인데 도형 툴은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효과라든지 도형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 해당하는 푸티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렸기 때문에 마스크 효과가 적용된 건데 마스크 효과 때 다시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형 툴을 사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색상 레드 그린 그리고 스트로크 색상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죠. 색상의 두께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형 툴 우리가 벡터 이미지로 그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온 이 비트맵 이미지는 PNG 파일은 비트맵이고 얘는 벡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스마일, 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키우게 되면은 깨져요. 하지만 벡터는 아무리 키워도 깨지진 않죠. 근데 왜 얘가 확대를 하는데 이렇게 중심을 위치를 어, 위치를 가운데 중심으로 스케일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앵커 포인트가 처음 그릴 때 중심이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좌측 위로 그렸기 때문에 좌측이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쉐입 레이어 제가 생성하면 타임라인이 바로 생성이 되죠. 이 부분에서 앵커 포인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앵커 포인트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치를 조정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혹은 저쪽 위에 버튼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점이 중심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르고 위치 갖다 놓으면은 어느 정도 정렬된 상태로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커맨드를 누른 상태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고, 떼면은 자유롭게 아무 위치나 놓을 수 있고, 끌어다가 커맨드를 누르면 가운데를 쉽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이럴 때는 이제 뭐 단축키가 Y인데 셀렉션 툴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앵커 포인트를 바꾸고 싶을 때 Y를 누르고 예, 이동을 시키면 되고요. 다시 셀렉션 툴은 V죠. 단축키 V는 셀렉션 툴, 앵커 포인트는 Y.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니까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해당하는 오브젝트에서도 앵커 포인트 움직일 때는 Y 누르고 이동시키고, 다시 셀렉션 툴을 들어오려면 V를 누르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펜툴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툴을 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마스크 효과는 나중에 배울 텐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펜툴을 사용할 때도 타임라인에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 기반의 이미지를 그릴 때랑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형태들을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핸들러를 통해서 형태를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쉐입 같은 경우에는 벡터를 기반하다 말씀드렸죠. 트랜스폼 속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컨텐츠, 쉐입, 쉐입 패스, 스트로크, 외곽선에 대한 속성, 그리고 휠, 예. 안에서 들어가는 속성들을 계속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트랜스폼은 전체적인 이 트랜스폼 형태에 대한 속성 값이고, 벡터 이미지 안에, 그러니까 쉐입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또 속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어, 타임라인에 적용을 할 수가 모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를 선택을 하고 시간을 바꿔서 해당하는 값들을 다 바꾸고 한 다음에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변형을 했다 하고 여기서 움직여서 또 변형을 했다 하면은 마치 유체처럼 변형돼서 움직입니다. 벡터라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음,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해요. 도형 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야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다 지우겠습니다. 네, T자 타이핑이 가능한 거죠. 모션 TS 타입. 현재 크기를 오른쪽에 타이핑을 하면은 오른쪽에 활성화 되는데, 뭐 헬베티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폰트들을 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어, 네. 아, 뭐, 지금 폰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죠. 자꾸 뭔가 폰트를 좀 더 어울리는 걸 넣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폰트는 기본적으로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 속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바로 타이핑을 치고, 띄우고, 지우고, 이렇게 다 가능해요. 크기를 변형시키고, 그리고 타이틀 또한 속성을 열게 되면은 트랜스폼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모션을 줄 수가 있는 거고, 텍스트는 해당하는 텍스트에 대한 소스들, 패스, 타이포도 동일하게 벡터예요.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죠. 하지만 글씨로 묶여있기 때문에, 폰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속성을 설정을 하면 쉐입으로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제가 타입 애니메이션 넣을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되는 그런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